네,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TV 임상훈입니다. 오늘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호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일권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어떤 조언도 읽을 거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호로가 이제 우리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이제 13년 거의 됐죠. 8호로째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9월호가 9월호가 13년이고요. 이것이 이제 만 12년 네. 11개월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나오면은 딱 13년을 채우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를 제외한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우리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종이 신문이 참 어려운 그 시점인데 일본도 종이는 못 하고 있죠. 네, 일본은 어떤 동호회 네. 차원에서 번역을 하고 몇 개 기사를 서로가 공유하는 그 정도고,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한국어판이 네. 이렇게 종이 신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어판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에서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이? 이제는 좀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의 어느 교수분이 네.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중국어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전 세계 20개 언어, 약 한 40개 국제판이 나오는데 한 20개 국가에서는 그냥 종이신문만, 네. 종이신문과 참 온라인이 같이 네. 나오고, 네. 네. 20개 국가에서는 그냥 온라인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판은 종이신문과 온라인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여러 또 독자분들 그리고 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특히 이게 우리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물론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만은 신문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 일반적인 경우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이 독자들의 어떤 그 성원에 거의 의존하면서 이렇게 아주 길게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 비결, 결국 그러니까는 독자님들의 성원, 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콘텐츠의 네. 어떤 힘, 콘텐츠의 힘. 그렇죠. 그게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 네.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만의 깊이 있는 그럼요. 그런 글이. 그리고 저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읽어보시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신문들에서도 기사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미국 시각에서 이게 아주 전적으로 CNN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서 나오는 미국 시각에서 나오는 그런 시각들이 똑같은 모든 대부분의 신문인데, 그것과 다른 어떤 각도에서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한국에서의 그 국제 문제 전문지가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거 그냥 똑같은 그런 시각 말고, 미국 시각 말고 좀 다른 시각 좀 없나? 그렇게 할 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도 다른 각도에서의 그런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번 이제 8호로 거를 이제 지금 따끈따끈해요. 지금 아직 종이로는 인쇄가 안 됐고, 지금 이 종이가 인쇄되기 전에 PDF판으로 우리가 이제 인쇄를 직접 우리가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지금이 이제 8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8월에 맞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일본 또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중국, 일본. 그래서 특히 이제
1945년 8월 네. 그 원자폭탄 2개 맞고 일본이 또 패망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일본이 여러 가지 뭐 많이 좀 바뀌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받아들였고 네. 군국주의에서 네.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이 글 필자는 미즈비야시 아키라 도쿄 조치대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이 이제 복종하는 언어, 복종하는 사회. 그래서 일본 언어에 숨겨진 이 복종 사회가 일본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 나는 이게 이제 톱 기사고요. 미즈바야시 아키라 교수, 네. 그러니까 도쿄 조치대 교수, 우리말로 하면 상지대 교수네요. 네. 일본 언어의 숨은 복종 사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요즘에 1대1로 뉴 실크로드 전략을 하잖아요. 시진핑이. 네. 이 어떤 1대1로에 담겨진 좀 어떤 전략,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태광 교수가 또 우리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박원순과 민주주의의 곤경이라는 공경스러운 그런 문제를 네. 잘 짚었어요.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곤혹스러운. 그걸 잘 그리고 짚으니까. 하고 크게 보면은 일면을 이렇게 우리가 기사 세 꼭지로 나눴고 네.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초점에서 이를테면 뭐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20년 전쟁이잖아요. 네. 이제 미국 이제 떠나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이기주의에 맞선 미국의 포퓰리즘이 과거에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또 제가 쓴 요즘에 아파트 문제 하도 시끄럽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주택 문제. 빌라에 좀 우리가 좀 그만큼 솔로몬의 해법을 좀 빌라에서 찾아보자라는 데서 빌라의 문화사회학과 아파트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좀 썼고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목차를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기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 내용은 뭘까라고 흥미를 끄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그러면은 좀 재미있을 만한 거 물론 다 재미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을 지금 준비하신 건지 한번 아무래도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일면 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일면 톱에 일본 언어에 숨어 있는 복종 사회. 네. 요거는 일본어 좀 할 줄 아시나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 전혀 회화 전혀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게 불어를 잘 아시니까 불어도 부부아이가 있고 띠띠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존댓말 반말이 존댓말. 있죠. 네. 또는 이제 어린아이와 또 나이 드신 분이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또 띠띠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격이 없이 좀 지나면 띠띠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 반말 존댓말 이런 문제가 네. 여러 가지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어라든가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나라에서 존댓말 반말은 친근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쓰는 그거죠. 잘 모르면 존댓말. 그렇죠. 우리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가까워지면은 아니 한국말하고 다른 거는 한국말도 듣다 보면은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가까워지면.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가능하지만 그렇죠. 밖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는 격식을 나이에 갖추죠. 어느 정도 이제 그 좌우하는데 그렇죠. 그 유럽어에서 존댓말은 나이와는 관계가 전혀 없고 얼마나 이제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냐, 먼 관계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사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와 이제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동료끼리는 반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이런 근데 이제 것들이 일본 언어의 경우에는 이게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네. 존댓말이 아주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베가 그렇게 막 엉터리로 하고 또 기타 뭐 군국주의에 막 사로잡히고 막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네. 이 언어 자체가 수직적인 어떤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언어로 이미 서열이 나눠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특히 요 필자가 일본 교수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쓴 게 예. 아니고. 예컨대 이런 거죠. 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는데 부하 직원이 집에
자기 아버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조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 우리 같은 경우면 그래요. 아 부장님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좀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후에는 일찍 가야 되겠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부장님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나보다 상사 윗사람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마저도 아버지를 낮춰야 된다. 근데 대신에 또 부장의 이 부모님한테는 극존칭을 또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장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언어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침 튀기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기가 힘든 그런 문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 초기에는 일본이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지금은 많아졌지만 초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이 이제 안 됐죠. 느렸죠. 그게 이제 아마 뭐 통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있는데 어떤 또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비민주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농담조로 이런 얘기했어요. 일본은 이 침튀기면서 논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조용조용히 해서 하니까 이 비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전 그게 참 웃으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사였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그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댓말이라는 것이 한국말에도 존댓말이 있지만 한국말은 복잡하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일단 그 존칭을 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화의 그 상대, 그 소통을 한다는 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칭을 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님 몸 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존댓말. 근데 반면에 이제 존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문장 안에서의 그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예를 드신 것 중에서 그 나의 부장과 대화를 할 때 나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는 그 부장과 대화할 때는 그 상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존칭 관계잖아요. 반면에 그 문장 안에서 아버지는 내 문장 안에서의 그 주어 혹은 목적어에 대한 그 존칭.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게 나가는 거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대화 상대에 대한 그 존댓말이 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장에서의 존칭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그 안에 복속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기사로 생각되는 것은 이제 일면 사이드 톱인데 흔들리는 뉴실크로드 전략, 뭐 비틀대는 비단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1대1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시진핑이 그런 그 뉴실크로드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러시아, 이란을 지나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두 개의 용로와 해상 수송로. 그다음에 그렇죠. 극지방 항로까지 이제 얘기하는 건데 땅과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실크로드라는 그래서 뉴 실크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2014년 11월 중국이 무려 4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영내 여교의 국가들 모두 이렇게 해온 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는 것을 설립하잖아요. 그때 오바마가 반대하잖아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57개국이란 나라 초기에 회원을 참여했어요. 근데 지금은 102개국이에요. 102개국을 합계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국이 어떤 워싱턴 컨센서스로 이 세계 앞에 WTO를 앞세우고 세계 경제를 주물럭했다면 중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베이징 컨센서스라 해가지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으로 해서 이제 중국식의 어떤 자본주의를 세계에 이제 쫙 이제 퍼뜨린다는 거죠. 장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주도의 이 기구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대부분을 이게 중국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여기에 이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도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순수한 중국의 대외 사업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이 국제 경제 또는 세계 경제를
좀 발전시키고 또 이 뭡니까 발전이 좀 미진한 후진국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런 대외적으로는 그 좋은 명분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막 거기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확대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이거는 물론 음모론 차원으로 이제 뭐 하는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인간의 이 칩 속에다가 인간의 몸 속에다가 칩을 심어 넣어가지고 조종하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세력을 확대해가면서 각 국가에다가 칩을 하나씩 심어 넣어가지고 그렇죠. 조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도를 그러다 보니까 만들려고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중국의 기업들이 여기저기 좀 막 참여하잖아요. 네. 여기에 사업에 네. 이게 지금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의 예산이 네. 그 어떤 프로젝트가 네.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 실크로드의 전략이 사실은 중국의 중상주의의 어떤 측면이 강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건설, 토막, 철강 이런 기업들이 사실 중국 내에서는 엄청난 그 공급 과잉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네네. 이게 눈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밖으로 돌려서 이제 뉴 시크로드 전략. 근데 왜 흔들리는 걸까요? 이 흔들리는 제목은 그렇지만 네. 이 실크로드 전략 자체가 너무 중국의 어떤 실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크게 보면은 이 실크로드 전략이 이게 전 어떤 보편성을 갖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부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차 도전이 지금 이제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남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중국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중국의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그 중상주의 전략 모든 것들 다 좋은데 항상 보면은 명분 싸움에서 취약해요.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촉박하다고 생각을 되는지 미국과 맞붙으면서 미국이 왜 저렇게 중국을 저토록 옥죄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가 그래서 왜 흔들릴까요? 여쭤봤던 이유가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죠. 남중국해 괜히 건드려서 미국과 거기서 싸움을 더 붙였고 인도하고 괜히 싸움 붙여가지고 적골이 됐죠. 홍콩 싸움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비난받죠. 그 위구르족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물론 이런 얘기해서 뭐 미국은 그럼 뭐 얼마나 떳떳하냐 아니죠. 하지만 명분 싸움에서 제 말은 미국에 계속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이 뉴 실크로드가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가시밭길이 돼버리네. 근데 그런 얘기하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요즘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에 중국 믿고 여기저기 막 돈 끌에다가 네. 막 이게 돈을 꽂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구 꿔주죠. 마구 꽂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이 채무 이런 문제가 또 네. 아프리카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그런 문제를 다뤘어요. 다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글로는 중국 이야기도 한번 네. 볼만하고 네. 자. 주목할 만한 글로는 이제 레바논 사람의 압달라라고 있어요. 네. 압달라. 요 기사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우리는 이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네네. 어떤 이데올로기면 사상적인 면에서 막 30년, 40년 우리 네. 장기 투옥했잖아요. 네네. 그건 우리 군사 정권 네. 그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프랑스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자유평등 박애 이런 것을 내걸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네. 우리의 항상 마음속에 있는 로망의 국가는 프랑스잖아요. 이 자유로움. 근데 그런 나라에 36년 옥살이 하고 있다는 그런 그래서 이 레바논 사람인데 조르주 이브라힘 압달라라. 네. 좀 이름이 어렵죠. 결국 미국의 압력 미국의 말씀이죠? 압력이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 프랑스 사법부가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압달라는 프랑스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중동의 만델라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데 그래서 압달라 석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식인들이 지금 여기에 서명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해요. 근데 미국의 눈치를 계속 봐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프랑스의 사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 논리에 많이 종속돼 있습니다. 네. 그 프랑스의 부끄러운 현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이 특별 사면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마크롱이. 네. 그래서 마크롱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지금 관심거리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네.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네. 이 소련의 그 핵 개발 네. 있잖아요. 네. 이 핵 개발을 주도한 폐쇄된 도시가 있어요. 주도했던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근데 과학자, 연구원, 엔지니어, 어떤 실험자 비밀 공동체인데, 네. 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성 세라핌이라는 성인이 있어요. 성인? 네, 그죠. 이 뭡니까?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성모 승천 수도원이 있는데, 네. 성 세라핌. 그러니까 이분이 1754년에서 1833년에 살아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인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분을 기리는 수도원이 거기 있는데 이 수도원의 샘물이 대단히 사람 몸이 좋다. 네. 만병을 치료해 준다. 이런 샘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이 순례자들이 여기를 방문을 해요. 성수네요, 성수. 네, 이제 성수죠. 근데 사람들이 이곳에 바로 소련의 핵 개발을 주도한 이 은밀한 기업 그 도시가 있는 걸 몰라요. 거기 안에 가도 모른다. 그렇죠. 거기 안에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곳이 철저하게 그 순례자들한테 이 제한된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제한된 거기에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순찰대가 막 감시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뭐 방문증 같은 거, 네. 신분증 같은 거 검사하고 그 주민과 사전 허가를 받은 방문객만 여기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순찰대에서 신분증을 검사해도 내가 왜 신분증을 검사하지? 이걸 잘 모른 채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를 보면은 방문 전에 이제 뭐 핸드폰, 카메라, 기타 이런 것을 다 이제 맡겨야 돼요. 이런 통신 장비를 검문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 동방정교회가 그 수도원이 여기 있잖아요. 네. 동방정교회. 그래서 근데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기꺼이 수긍을 해요. 이런 자기들 성소가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방문할 때 이렇게 제한을 두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종교와 이게 정부와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그런 수도원 건물을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수도원 건물을 교회에 반환하긴 했어요. 반환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은밀한 이런 지역. 근데 소련은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는 이런 지역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그 이런 비밀 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했던 오브니인스크라는 또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이 그리고 입자 가속기와 기초과학 연구소가 있는 두부나 그다음 과거 세균 무기 연구소가 있었던 자고르스크 또 우주 항공을 또 했던 그런 비밀 도시 이런 것들이 폐쇄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어요.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공개되면 글쎄요 이게 뭐 관광객들이 몰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원래 군사 관련 무기들이 이게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렇게 미국의 IT가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자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비밀 이런 이 기술, 항공, 우주 뭐 이런 세균 이런 도시들이 나중에 진짜 의학 도시로 한다거나 IT로 바뀐다거나 할 때는 이런 어떤 자본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는 모든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처음에 이제 흔히 군사 목적으로 연구되고 그러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이제 이 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상업화된다는 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그 마중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러시아가 미국만큼 실리콘밸리를 끌어놨던 그런 것만큼 돈이 들어갈 그렇죠. 수 있을까? 아직은 이제 폐쇄적이고 그 이번에는 네. 그 과학의 민주화와 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그 미국 특히 심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과학의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토마스 프랭크라는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예, 이 토마스 프랭크라는 분이 이제 쓴 건데 이 우리가 포퓰리즘 하면은 지금 보면은 대단히 부정적인 말인데 초기에는 포퓰리스트가 뭐냐면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전문 지식 의료 서비스를 좀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의사 집단이 과거에는 부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의학적인 지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이건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해야 네. 했던 일이고 예. 이게 바로 의료 이기주의에서 미국의 포퓰리스트들이 기여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특권에 대항했던 이 포퓰리스트들이 지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이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바로 이게 참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주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대단히 난해하면서도 상당히 읽어보면은 저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글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글이에요. 미국의 의료. 예. 그다음에 아까 하나 정도 더 해주시죠.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구촌으로 넘어와서 네.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바로 한번 문화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구촌에서는 뭐 이란에서 가수로 사는 것. 이란이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인데 네, 네. 여기에서 가수로 사시는 분이 내가 노래 그렇죠. 네.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아주 이유는 당연히 그런 거죠. 무기를 내려놔요. 나는 유해 사태가 싫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가수가 이제 노래를 하는 대단히 재밌는 그건데 꽃을 들고 이제 네. 총 앞에 맞서는 네. 것처럼 예, 그렇죠. 문화로 예. 이런 전쟁에 대항한다. 그리고 우리 임상훈 박사는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앵띠르 방송 많이 들으셨죠. 프랑스한테 예, 앵띠르 우리가 근데 이 앵띠르 방송이 대단히 부유층, 엘리트층의 어떤 편향돼 있다는 거죠. 네, 네. 내용 자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초대하는 손님들도 네, 그렇고 네, 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네. 볼리비아. 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그 원주민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피부색도 이게 원주민 출신이고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그 많은 그 백인들이 근데 이 백인들이 약간 이제 변색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 이쪽 유럽인들이 이주해 가서 얼굴 뭐 약간 혼혈도 있고 한데 네. 이 사람들이 나치를 신봉을 해요. 이 순수 우리는 유럽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모랄레스 원주민을 대통령으로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브라질의 어떤 보건 위기 문제. 브라질 이 대통령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저 트럼프 못지않은 네. 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이 사람.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이게에서 뭐 이 공격을 받고 여기 의회라든가 언론이니까 자기가 오히려 막 시위를 해요. 자기가 탄압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쇼맨십이 대단히 강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가 막 빗발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 밖에도 중요한 기사들이 많긴 한데 올해가 사르트르 60주기. 40주기죠. 사망. 예. 그다음에 까미가 60주기, 사르트가 40주기인데. 그러니까 까미 사망 60주년 된 네. 거고 사르트르 사망 네. 40주년 된 그렇죠. 해다. 네. 근데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처음에는 서로 친구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서로 노선 문제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됐는데. 프랑스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네. 근데 그들은 과연 죽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미 또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화해했을까? 특히 까미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때문에 패스트 책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르트르는 또 동시에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역시 또 부활하고 있고, 그래서 요 까미는 앙바르크망이라 하고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앙바르크망은 이 어떤 배에서 우리가 올라탔을 때 그 앙바르크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인이 이렇게 승선해서 더러운 어떤 노예선을
버리지 않고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시하지 않고 네. 그 노예선에 승선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사는 사회를 개조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지식인 논의 그 까미의 주장이라면 네. 그 사르트르는 반대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투쟁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르트르식의 안가주망이거든요. 근데 결국 같은 말인데 둘은 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방법론이 제가 볼 때는 지식인들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좀 다뤘습니다. 까뮤의 embarquement, 사르트르의 engagement. 네. 네. 발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언택트 시대의 강의평가. 네. 대학 강의평가가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좀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라든가 젊은 사람 또 연예인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은 강의평가 TV 잘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의평가가 있고 또 콘텐츠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단히 어려운 또 정규직 교수들은 또 평가의 대상에서 빠지고 시간 강사들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주 불합리해요. 네, 불합리하죠. 그리고 이제 강의 평가가 사실은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힙플레이스와 핫플레이스를 구별할 줄 아세요? 힙플레이스와 핫플레이스. 네. 네. 아세요? 아니요. 힙플레이스,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저항과 소비 사이인데 힙플레이스는 엉덩이 힙처럼 이게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드슬거리면서 거기 괜찮은데 맛집 있는데 아니면 그 동네 재밌는데 가려고 하는 막 떠오르는 지역. 핫플레이스는 이미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역. 네. 그래서 힙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힙플레이스 있겠죠. 망원동에서 약간 비켜 있으니까. 그 망원동은 핫플레이스고. 그래서 힙플레이스는 약간 저항적인 게 많아요. 힙플레이스가. 힙플레이스가. 네. 이제 여기 이제 떠오르는 지역은 그래서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뭔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힙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핫플레이스가 될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항이 없어지는 거지. 여기는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먹을 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도시가 또 다시 젊은이들은 힙플레이스로 찾아서 또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빙빙빙 문화평론가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힙플레이스에 대해서 또는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한 바퀴를 쭉 도는데 뭐 거의 기사 하나씩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 달이 꽉 채워질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술술 읽히면서 아무데나 이렇게 읽고 던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계속 보관하고 싶은 그런 책 같은 신문 같은 책, 그런 게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저도 이제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글들도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네요. 어떠셨습니까? 그 이번 또 8월달 우리가 준비해 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글들이었습니다. 외국인 필자들, 그다음에 한국인 필자들이 함께 한번 8월을 풍성하게 한번 꾸며봤는데 어떻게 좋은 어떤 그 영감의 원천이 되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다음 달 8월 달에 9월 달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